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은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하이선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제주 서귀포 동쪽 해상을 지나 오후 1시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한반도 중앙을 관통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은 사망 2명에 1,500여 건의 시설 피해를 남기고 어제 오후 북한 함경도 해상에서 소멸됐습니다. 역대급 강풍으로 풍력 발전기가 2동강 났고 1,500톤급 컨테이너 이선이 좌초됐습니다. 정부가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할지 여부를 오늘 오전에 결정합니다. 코로나19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100명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확산세를 최대한 진정시켜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부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원점 재논의 명문화 등을 두고 내부 단일안을 만든 의료계가 조만간 정부 여당과 협상에 나섭니다. 의사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된 3차 집단 휴진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어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300여 차례 검찰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내세웠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미국 나스닥 지수가 오늘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조정이란 분석과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느린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1,000km 부근 해상을 시속 14km의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하이선은 오늘 오후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겠습니다. 특히 모레 일요일 밤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날 때는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53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이선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쯤 제주도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겠습니다. 이후 오후 1시쯤 경남 통영 인근에 상륙한 뒤 한반도 중앙을 관통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가로지른 데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 도심 가까이를 지날 것으로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이재승 기자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점점 더 세력을 키우며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시속 14km의 느린 속도로 서북 서진 중입니다. 중심 부근에 초속 43m의 바람이 부는 강한 등급의 태풍인데 오늘 오후 매우 강한 등급으로 발달하겠습니다. 하이선의 이동 속도는 예상보다 느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이 태풍의 북상 속도를 조금씩 늦추고 있습니다. 당초 다음 주 월요일 새벽 제주를 가장 가깝게 통과할 것으로 보였지만 월요일 오전 9시쯤 제주 서귀포 동쪽 해상을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쯤 경남 통영 인근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경상도와 충북, 강원도를 지나며 한반도를 관통하겠습니다. 하이선이 서울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은 월요일 저녁 8시, 거리는 80km로 예상됩니다. 동쪽에 치우쳤던 마이삭과 달리 한반도 중앙을 통과할 것으로 보여 피해 면적이 더 커지겠습니다. 더욱이 하이선은 마이삭보다 더 강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태풍 모두 세력이 매우 강까지 올라가는데 마이삭은 가장 강할 때 중심 기압이 93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9m고 하이선은 내일 오후 중심 기압 92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53m까지 발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190km에 이릅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다가오면서 일요일부터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최대 10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선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어제 낮 12시쯤 북한 함경남도에 상륙하기 직전 소멸됐습니다. 마이삭이 전국 곳곳을 핥히고 지나간 상처는 매우 깊고 컸습니다. 최고 19.5m에 이른 파도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9.2m의 강풍, 그리고 1000mm가 넘는 폭우는 2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높습니다. 19.5m, 파도가 아파트 6층 높이까지 치솟은 겁니다.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친 파도 중 가장 높은 파도를 태풍 마이삭이 몰고 왔습니다. 방파제는 소용없습니다. 내 집 앞이 바다가 됐습니다. 내 평생에 보기에 제일 높은 파도였어요.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높이까지 올라갔어요. 파도가 덮칠 때마다 여객선이 휘청대고 배 한 척은 아예 기우뚱 기울었습니다. 울릉과 독도를 오가는 300톤급 돌피노입니다. 역대 7번째 강풍에 끝내 침몰했습니다. 이보다 5배나 더 무거운 1,500톤급 컨테이너선도 장난감처럼 떠다녔습니다. 한쪽으로 기운 채 암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일부러 태풍을 피해 닻을 내렸는데 2km 넘게 떠밀려 온 겁니다. 배에 있던 선원 14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거대한 공룡 조형물의 목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집 지붕은 밥솥 뚜껑처럼 열려버렸습니다. 35년 보금자리가 하룻밤새 망가졌습니다. 밤에 말도 못했지 뭐. 덜썩덜썩 했으니까. 풍력 발전기가 두 동강이나 도로를 덮쳤습니다. 바람을 늘 맞는 게 일인데 초속 25m로 부는 바람은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인천에선 교회 첨탑이 옆 건물 옥상과 맞은편 빌라 지붕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쾅 소리가 울려가지고 제가 바깥을 봤습니다. 십자가 탑이 저쪽은 45도로 넘어져가지고 저 기둥에 걸렸습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2명이 숨지고 시설 피해 1,579건이 접수됐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그동안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던 동해안의 식당들은 또 한 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정전으로 수족관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경북 울진군의 죽변항입니다. 저 방파제를 넘어온 큰 파도가 컨테이너를 덮쳤습니다. 이렇게 안쪽까지 산산조각이 났고요. 같은 자리에 서 있던 또 다른 컨테이너는 50m 앞까지 떠내려갔습니다. 어제 아침 바닷물이 정강이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소방구조대원들이 상가 안에 갇힌 할머니를 대피시켰습니다. 물이 빠진 항구와 횟집 앞엔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도로까지 굴러내려온 물탱크를 주민들이 치워봅니다. 시내에선 강풍에 건물 외벽이 뜯겼고 아파트 난간과 유리창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경북 영덕군에선 횟집 수족관에 있던 생선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된 겁니다. 횟집 사장은 뜰채로 죽은 고기를 떠냅니다. 이들 어떻게 의해한단 말입니까? 일까지 그래 먹고 살고 아들 젊고 무시고 다 했는데 이거 더 이상 내가 뭐 말로 의해합니까? 경북 포항시에선 강풍 피해가 컸습니다. 전신주가 기울었고 지붕은 전깃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곳곳에서 가건물이 무너져서 길가엔 콘크리트가 쌓여 있습니다. 포항에서만 어제 90여 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오는 6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의 연장 여부가 오늘 오전에 결정됩니다. 이번 주 들어 일정 부분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최대한 진정시켜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전 8시 3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조치를 연장할지 결정합니다. 수도권에 내려진 사실상 2.5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일단 이틀 뒤 일요일까지 유지됩니다. 이 조치에 따라 수도권 내 음식점과 주점 등은 밤 9시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손님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 심야 시간에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가능합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당구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아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이후 국내 발생 확진자는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어제는 188명으로 17일 만에 1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예상보다 비록 빠른 감소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2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를 쉽게 낮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여전히 전체의 4분의 1에 이릅니다.
2주째 20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도 거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5월과 8월 황금 연휴 때마다 환자가 급격히 늘었던 만큼 이달 말로 다가온 추석 연휴도 변수입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을 거쳐서 환자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추석 방역 대책을 지금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가 끝나더라도 2주째 계속되고 있는 2단계 조치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회의 결과는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편의점에서 많이 파는 꼬마김치 공장에서 2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통해 감염되지는 않지만 해당 공장은 김치를 폐기했습니다. 암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는 환자 2명과 보호자 3명이 추가로 감염돼 확진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꼬마김치를 만드는 충북 청양의 김치 공장입니다. 20대 네팔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19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보령과 홍성, 부여에서 출퇴근한 확진자도 있어서 지역 감염 가능성도 높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치킨 매장에서도 직원 7명 중 6명이 확진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달 31일 한 직원이 확진 판정이 난 후 휴점 후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음식을 통해선 감염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섭취했을 경우에 위의 산도 등으로 인해서 바이러스의 파괴가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공장에선 지난달 28일 이후 만든 김치는 모두 폐기했습니다. 서울 대형 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6인실 안병동에 있던 50대 환자입니다. 같은 병동 다른 병실에 있던 환자 2명과 보호자 3명도 감염됐습니다. 확진자 나온 병동에 있던 환자분들은 좀 예방 차원에서 다른 병동으로 지금 이동해서 계신 상태이고 지자체장 중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입니다. 이 청장은 지난달 20일 주민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공무원 1명이 확진을 받자 이 청장도 자가격리를 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사상 첫 1200고지를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온 나스닥 지수가 오늘 5%가량 폭락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분석과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미국 보건당국 일각의 코로나19 백신 10월 배포설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뜨겁게 달아오르던 뉴욕 증시가 오늘 갑자기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4.96% 하락해 하루 만에 1200고지에서 후퇴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2.78%, 800포인트가 사라졌고 S&P 500은 3.51% 급락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금값도 떨어졌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투매 분위기로 바뀐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이익 실현에 나서도 될 만큼 주가가 올랐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사상 첫 1200선을 돌파하는 등 올해만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CNN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사들인 사실을 깨닫고 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붐비는 극장에서 누군가 불이 났다고 소리 지르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떠나는 형국이라고 전문가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몇 가지 기술적인 이유들도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죠. 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초대형 기술주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관세가 오르면 우선 기술주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7월 미국 무역 적자가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오늘 나온 지표도 부진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여의치 않은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그동안의 상승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분석과 본격적인 하락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I'm not saying that this is a time that you jump in and start buying. I wouldn't be surprised if we have a little bit more of a pullback as people start to make some changes in their portfolios and take some of those gains off the table. 네, 코로나19 상황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백신이 준비될 수 있다는 말이 그동안 미 보건당국 일각에서 나왔는데 감염병 전문가인 파우치 박사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파우치 박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백신은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돼야 한다며 조기 승인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파우치 박사의 말입니다. If someone comes out and says, I'm going to shoot for the possibility that I'll get it by October, you can't argue strongly against that. That's unlikely, not impossible. It is conceivable that you could have it by October, though I don't think that that's likely. 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르면 10월 말 백신이 준비될 수 있다며 주 정부의 배포 준비를 통지했다는 보도가 나와 미 대선을 앞둔 졸속 승인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법정에 함께 선 건 처음이었는데요. 조 전 장관은 검찰의 300여 차례 질문에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법원에 증인 지원 절차를 신청해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의 질문에 앞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우자가 피고인인 재판이고 자신도 공범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 거부권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위조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조 전 장관은 진술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을 300여 차례 반복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진술을 거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미국의 경제 회복도 늦어지면서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해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었는데 4천만 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앞으로 4개월간 퇴거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올해 말까지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가 중단됩니다. 집을 잃은 사람이 거리에 방치되면 방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가 공중보건 차원에서 일시적 퇴거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Extend the eviction moratorium. We will be extending that so people aren't evicted. Not their fault.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상당한 소득 감소를 겪고 있으며 연소득이 9만 9천 달러, 우리 돈 약 1억 2천만 원 이하인 개인이나 합산 소득 2억 4천만 원 이하인 부부에 적용됩니다. 또한 자신이 집세를 내기 위해 노력했고 연방 주택 지원을 받기 위해 애썼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임차인이 렌트비의 최소 25%를 내면 내년 2월 1일까지 퇴거를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For rent non-payment related to COVID-19 through February 2021. 스티븐 무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이번 강제 퇴거 동결로 4천만 세입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밀린 임차료와 미납기간 이자 등은 추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근본적인 지원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집단 휴업 사태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개 합의문을 마련한 민주당과 의사협회는 오늘 오전 8시 30분 서명식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문에는 의료계 문제를 논의하게 될 상설협의체를 만들고 국회는 이미 제출된 법안들을 의료계와 논의 없이 처리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향후 전공의 문제와 관련 예산 등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하루만 코로나19 중증 위중 환자가 31명이 증가하면서 최근 중증 위중 환자가 급증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기저질환자가 많은 한양대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교직원 2명이 추가 확진된 게 뒤늦게 밝혀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양대 병원 인공신장센터 직원 1명이 지난달 25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 어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은 몸살 기운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업무에서 배제됐고 자가 격리 뒤에 확진됐습니다. 병원 측은 직원이 확진된 날에 인공신장센터를 폐쇄했고 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인공신장센터는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와 접촉자들 149명을 대상으로 검사에서 전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마친 뒤 지난달 28일에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병원 측은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병원에 있었던 직원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2주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호주 한양대 병원장은 한양대 병원이 코호트 격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와 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도 공동으로 후보 물질 임상 시험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노피는 어제 배포한 자료에서 140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과 2상 시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상과 2상 결과는 오늘 12월 초에 나올 전망입니다. 사노피는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1상과 2상 시험 결과가 나오면 마지막 3상 시험에 돌입해서 내년 상반기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등은 올해 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사, 구토, 복통도 어린이 코로나19 증상일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퀸스 유니버시티 벨파스트 연구팀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어린이 68명의 증상을 분석했는데요. 이 중 13명은 설사와 구토, 복통 등을 겪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회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근무를 했던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 의장과 당직자들이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정치 일정이 다시 중단된 국회와 자택 대기에 들어갔던 여야 지도부는 일단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별 지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책 논의 단계에서는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당정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국민이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흔쾌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어제 여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현재 7.4% 수준인 여군 간부의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군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근무 환경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에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사람의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만 명 늘어났습니다. 외환 위기 때보다 6배,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10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10개월가량을 끌어온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채권단의 최후 통첩에도 현산이 12주간의 재실사를 고수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조만간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계약 무산이 기정사실화되면 책임을 묻는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행이 가족 명의로 76억 원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했다 면직된 직원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대출금도 전액 회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광주광역시 하남산업단지의 한 업체 직원 20여 명이 한꺼번에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복통 등 이상 증세를 호소했는데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송파구 위례 신도시 일대 상수도관 일부에 흙탕물이 유입돼 2천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상수도관을 청소하던 도중 기존 아파트의 상수도관에 혼탁한 물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이 주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고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코로나19 확진자가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증세가 호전돼 지난 1일 퇴소할 예정이었는데 열이 있어서 퇴소가 취소되자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센터 안에서 담배를 필 수 없어서 답답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도망친 여자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베를린 국제영화대에서 은곰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는 오는 17일 국내에서 개봉합니다. 올해로 열도를 맞는 여수국제미술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개막식과 만찬 행사는 모두 취소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했습니다. 관람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4년 만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았던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중미강과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듀오 콘서트가 온라인 생중계로 전환됐습니다. 당초 예술의 전당 공연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운영이 일시 중단되면서 다른 공연장으로 옮겨졌고 결국 오늘 관중 없이 공연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오늘 고비당정청 회의를 열어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어제 예정돼 있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연기됐습니다. 국방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군의관들을 수도권 민간 병원에 투입합니다. 또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군 수도병원 8개 병상을 코로나19 중환자용 병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 인력의 왕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국 절차 간소화에 합의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낮아서 체감온도는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충남과 광주, 전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는 낮 12시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해안도로와 방파제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저지대와 해안가 안전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오키나와 남동쪽 약 100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간접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낮에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국에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21도, 광주 21도, 부산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과 광주 29도, 대구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지하철역 직원을 때리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욕을 하고 주먹질을 했는데 이틀 뒤에 또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70대 남성 A씨가 지하철 승강장 입구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직원들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들어온 A씨에게 제대로 써달라고 하자 욕을 한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서도 소란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직원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사흘 전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친구들이 이제 자기한테 지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무작정 욕설을 먼저 하셨어요. 너네가 뭔데 내 길을 막냐부터 해서. 이 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A 씨는 직원들을 계속 위협했습니다. A 씨가 다시 나타난 건 어제 오전 9시쯤. 이번엔 사회복무요원 정모 씨를 때렸습니다. 궁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서 있었는데 다짜고짜 저를 보고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머리로 제 얼굴 계속 들이받으시고 욕하시고. 정 씨가 나서서 제지하지만 고성과 욕설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후배가 성대 하루라도 성대 내가 네 몇 급이야?
지난 5월 말부터 지난 2일까지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마스크 관련 시비는 서울에서만 1,9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이제 마스크 쓰시라 하면은 뭐 너가 뭔데 몇 살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몇 살이다 막 약간 계속 욕하시고 손찌검 하시려고 손 올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울산시 북구 정자항에 있는 한 화로 직매장에서 불이 나서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매장 1층 점포 한 곳이 모두 탔습니다. 해당 매장은 원래 회와 수산물을 파는 곳으로 불이 났을 때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내부에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가 목사 전광훈 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일단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비롯된 코로나19 관련 치료비와 검사비 중 지금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일부를 먼저 다음 주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에 든 비용과 기타 행정비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 법률 검토를 거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가 필요에 의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만들고 문제가 되니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11월 6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달 2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갑작스럽게 조기 사임의 뜻을 밝힌 뒤 일본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집권 자민당은 오는 14일 아베 총리의 후임을 결정하는 총재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一人の政治家として安倍政権を支えた者として今なすべきことは何か熟慮をしてまいりました。そして私は自由民主党総裁選挙に立候補する決意をいたしました。 이처럼 지난 2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자민당 총재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베 내각에서 7년 8개월 동안 관방장관을 맡으면서 아베 입으로도 불렸는데 예상대로 아베 정권의 계승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자민당 내 7개 파벌들 가운데 5곳이 일찌감치 스가 장관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당내 국회의원 표의 70%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최근 차기 총리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 정조 회장도 지난 1일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이 당원 투표 없이 양원 총회에서 새 총재를 선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약식 선거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総裁選挙が 党員の皆様方に投票する資格が与えられない、極めて残念なことであります。 일본의 차기 총리 자리를 놓고 3파전 구도가 형성됐는데 사실상 스가 장관이 확정됐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현지에 있는 이영채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에 대한 일본 현지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8월 28일 아베 수상이 사임 표명을 했을 때는 일본 내에서도 미디어나 일반 시민들도 갑작스러운 사임 발표로 매우 놀라고 동요했었고요. 장기 집권에 대한 필요증의 반영이 있어서 더 빨리 그만두었어야 한다는 반응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건강설이 부각되면서 아베 수상의 사임에 대한 동정론이 더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임 직후에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오르기도 하였고요. 하지만 실제 건강 문제가 대두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건강상의 이유로
코로나19 대응 실패나 각종 스캔들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퇴진이 아닌가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후 이 차기 총리를 둘러싼 선거 전으로 분위기는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차기 총리로 사실상 스가 관방장관이 확정됐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아베 수상이 사임 표명한 날 바로 저녁에 실세인 니카이 간사장과 수가 관방장의 만남이 있었고 바로 다음 날 니카이파가 수가 관방장관 지지를 표명하면서 일거의 수가 관방장관 대소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아베 수상이 속한 호소도파를 비롯해서 5개 주요 파벌들이 수가 관방장관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고요. 어제자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 의해서도 수가 관방장관이 38%, 이시바 전 간사장 25%를 획득하면서 이미 일본 미디어도 수가 관방장관 차기 수상론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1차, 2차 결선 투표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시바 전 간사장과 키시다 후미오 정조 회장의 연대가 있을지 이것도 조금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스가 장관은 아베 정권의 계승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스가 장관이 차기 총리가 된다면 한일 관계 어떻게 될까요? 예, 스가 관방장관은 공식 수상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아베 정책의 연속성을 그 이유로 가장 표명을 했고요. 원래 스가 관방장관은 아키타 농촌 출신의 파벌에 속하지 않는 비주류라는 점에 대해서 개혁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실제 아베 수상을 비롯한 주요 파벌들이 만든 정권이라는 점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베 수상의 아바타 정권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아베 수가 아베스 정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다음 총선거에서도 우익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현재 정책 변화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한일 관계가 악화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가 큰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였습니다.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뒤로 한 채 아베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이제 포스트 아베 시대를 누가 열게 될지 그리고 역대 최악이라는 한일 관계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교조는 법의 노조라고 통보받았지만 어제 이 통보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합법노조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법의 노조라고 통보했습니다. 해직된 9명의 교원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현직 교원만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이를 고치지 않으면 법의 노조로 통보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통보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에 정해놓거나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을 만든 것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의 노조 통보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상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이 판결에 찬성했습니다. 대법원이 원고인 전교조의 승소 취지로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법의 노조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전교조는 이제라도 법의 정의를 세울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서 합법노조로서 학교를 일구고 교육을 일구어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사법부가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앞서 보신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7년입니다. 양승태 대법원 원장 시절 대법원이 이 사건을 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정황도 그 사이 나왔습니다. 정권에서 불편해하는 사건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의 노조라고 통보한 건 2013년 10월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전교조는 곧바로 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1, 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의 노조 통보를 무효로 해달라는 본안 소송에선 1, 2심 모두 전교조가 졌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재청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전교조는 2016년 2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3년이 넘도록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8년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중점 사업은 당시 상고법원 설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이 꼽혔습니다. 법원 행정처 내부 문건엔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전교조 사건을 두고 청와대와 윈윈하는 방안과 선고 시점 조율 등입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비로소 전원합의체에 이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노조 통보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교회 CCTV 서버가 최근에 사라진 게 확인됐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초기 확산의 진원지였던 신천지 교회. 대구시는 경찰과 함께 역학조사에 나섭니다. 역학조사의 첫 행보는 CCTV 확보였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쏟아지자 서울시는 교회를 찾아가 CCTV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관들이 교회에 설치된 CCTV 위치를 확인하려 하자 반발에 부딪힙니다. CCTV가 몇 대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돌아갔단 겁니다. 열흘 후 경찰이 교회를 압수수색했는데 CCTV 서버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합니다. CCTV를 확보해 감염 사태의 심각성을 미리 알았다면 교회 폐쇄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됐을 것이라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CCTV를 놓고 실갱이를 보낸 열흘 동안 슈퍼 전파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를 골든타임을 허비한 겁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조사에 협조했다는 입장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해가지고 가져갔잖아요.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JTBC 강신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코로나19가 다시 퍼진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어제도 되풀이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는 건 가짜뉴스라는 근거 없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입장을 낸 전광훈 목사는 어젠 변호인의 입을 빌렸습니다. 감염의 주범으로 다 퍼뜨린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단 한 가지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1,100명이 넘었다는 정부 발표가 근거 없는 가짜 뉴스라며 또다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검사에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다는 황당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면요. 정부가 어디까지 검사할지, 누구를 대상으로 검사할지를 강요하거나 단순 권고하고 말거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집단의 신규 확진자 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전 목사의 기자회견을 두고 청와대가 적반하장이라고 반응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누구한테 적반하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퍼진 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경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사택과 교회 건물을 계속 압수수색하는 것이 코로나 방역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의문. 전 목사의 퇴원 직후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자 날을 세운 겁니다. 한편 광화문 집회에 나갔던 일부 보수단체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하면서 경찰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원도 전 씨의 보석 취소 여부 판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재수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 사랑제일교회 측과 목사 정광훈 씨에게 일단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할 예정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엉뚱한 소리들을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정광훈 씨의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 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 얘기가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산의 뭐 주 책임자는 아니다. 그리고 원래 많이 퍼져 있었던 게 그 이후에 퍼졌던 것이고 광화문 집회 이후에 그리고 교회발 확진자라고 하는데 교회 교인도 아니고 옆에 있던 사람이 확진돼도 교회 확진자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에게 모두 다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우리는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정광훈 씨가 나와서 순교라는 표현도 썼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정광훈 씨가 꼭 해야 할 것은 교인들에게 아직 검사받지 않은 분들 꼭 나가서 검사 받으시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국민들 건강권 침해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죄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여론은 굉장히 싸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정광훈 씨의 집과 교회 시설 등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교회 CCTV 서버인데 이게 지금 없어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고의로 감췄다면 이건 역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됩니다. 일단은 감염 경로와 관련된 역학조사 진술을 허위로 하거나 이렇게 은폐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CCTV라는 건 사랑제일교회에 드나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감염 경로들을 체크하고 앞으로 확산을 막아낼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텐데 지금 이런 부분도 지금 고의로 삭제한 것 같은 그런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씨 측에서는 방역에 좀 철저하게 잘 협조하고 있다라는 사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만 내놓고 있는데 그 역시 이제 곧 이제 정광훈 씨 관련된 이제 보석 취소와 관련된 심사도 있을 것이고요. 또 추가로 아마 기소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건 향후에 재판 과정에서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관계들을 기초로 해서 볼 때는 현재 지금 방역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16일 검찰이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에 이제 법원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쟁점이 뭘까요? 일단 그 보석을 취소하는데 이제 보석을 할 때 일단 어느 정도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조건이 붙었었죠. 근데 이번에 어쨌건 본인은 맨 처음에 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 난 통보를 늦게 받았다고 했지만 영상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일단 자가격리 위반했죠. 자가격리 위반했고 그리고 처음에 이 집회가 100명이 참석하는 집회라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정광훈 씨는 아닙니다. 하지만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걸 알고 정치적 집회에 나와서 발언을 했다라면 이 역시 불법 집회에 참여한 것을 볼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석 조건을 어겼다면 보석 취소가 될 텐데 이제 보석 취소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보석을 위한 기일을 하루 열고 취소 여부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하나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으로 할 거면 이미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만 보석 취소에 대한 심리가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하나 이런 변수가 있어요. 정광훈 씨가 보석 그 취소 검찰이 청구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사실 보석을 취소해도 재수감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 취소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입원 치료를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원이 보석을 취소할 경우에 곧바로 수감이 될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일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해서 다시 활동을 이어간다는 건 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수차례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법원에서 지금 정광훈 씨에 대해서 보석을 취소한다고 결정을 내리면 바로 재수감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측과 목사 정광훈 씨에 대해서 서울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단 다음 주에 서울시가 5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구상권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일단 지금 5억을 청구했다라는 건 쉽게 말해서 그래도 가장 확실한 것. 네. 그러니까 청구하면 확실히 인정될 것을 먼저 추려서 이제 청구를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재판할 때 기법 중에 하나가 일부 청구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구상권 다 계산해 보니까 1,000억이 넘는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다 청구했다 패소하면 인지대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보고 그 이후에 추가로 이제 구상권 청구 액수를 늘려나가는 그런 기법인데요. 서울시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인과관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뭐 여러 방역 그 소위 말하는 방해 행위나 그다음에 신도들이 일탈 행위 같은 것들 때문에 확진세가 좀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민들 알고 계십니다만 법원에서 구상권을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인과관계 문제거든요. 이제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이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 가지고 결국은 구상권의 총액 액수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사실과 또 사랑제일교회 측의 그동안의 뭐 여러 가지 행위들, 정광훈 씨의 뭐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개인이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얘기를 내서 구상권 청구할 때는 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검사를 받은 사람 몇 명, 확진된 사람이 몇 명, 그럼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랑제일교회발이라면 어디까지 이걸 인정할지가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방역 방해도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도 있었지만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 교인을 통해서 감염된 것, 교인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야 되고 검사라는 그 비용만 청구를 할 것인지 여기서 확산되는 게 사실 알고리즘으로 따지면 무한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인과관계 인정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그렇게 만만한 소송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소 처음에 5억 원을 청구하는 것도 확실한 것을 체크해 나가면서 구상권 액수를 늘려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천지의 경우에도 구상권 청구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뭐 좀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사실 그 재판도 결국은 인과관계 문제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일단 청구 액수보다 인용 액수는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과관계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그래서 역시 이번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구상권 청구의 앞으로 소송 진행 과정도 사실 바로미터가 되는 게 신천지에 관련된 구상권 청구잖아요. 그 구상권 청구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 대략 어느 정도 구상권이 인정이 되겠구나라는 거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실제로 뭐 확진자들이 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치료비가 들어갔는지 입원비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수치로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청구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과관계를 찾는 것이 역시 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국가에서 치료비를 전부 다 지원을 해주죠. 하지만 이제 방역 방해 행위가 있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통 자비로 하게 돼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방역 방해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확진을 하게 되면 이 확진자들의 치료비도 처음에 그러니까 허위로 진술한 사람이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람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지금 패턴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입원비, 치료비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이 금액을 손해액으로 본다고 치면 이 손해액이 전부 인과관계 인정이 돼서 손해액으로 편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빠질 것인지 이제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국민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이 여러 치료비 관련 내역들은 손해액 산정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 건 사실입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계시는 상인분들께서도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집회도 있었고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크게 발생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많은 피해들을 입었기 때문인데 이 소송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 소송은요. 사랑제일교회 주변 인근 상인들이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어찌 보면 코로나19 확진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사실 그 주변에 잘 안 가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이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건 유사한 소송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오너의 잘못으로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나 이것 때문에 손님이 줄었다.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류의 소송인데 사실 이 부분은 손해액 입증이 일단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이 총 얼마였고 지금 몇 퍼센트 급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코로나19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히 사랑의 제일교회 측 때문에 생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닐까. 결국 이것도 역시 인과관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정광훈 씨의 보석 취소 여부. 네. 이 부분은 언제쯤 결정이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루어질까요? 저는 다음 주 초 정도면 보석 취소 여부 결정은 분명히 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워낙 관심이 많고,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도 또 정치권에서도 강력하게 정광훈 씨에 대한 보석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석을 취소하든 아니면 보석을 유지하든 간에 네. 결정은 빨리 내려야 아무래도 이 사회적 논란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초 정도면 법원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죠. 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부 보수 단체들이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또다시 광화문 집회를 열기 위해서 집회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회 포스터가 인터넷에서 떠돌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준비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자유우파 집결. 인터넷 공간에 퍼진 포스터입니다. 배경은 역시 광화문. 역학조사를 피하려는 의도인지 휴대전화를 끄란 지침까지 적혀 있습니다. 포스터가 가짜뉴스일 거란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0월 3일 광화문 일대에 3건의 집회가 실제로 신고된 겁니다. 포스터를 만든 게 신고 단체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 다만 신고 단체 중엔 지난 광복절 집회에 참여했던 단체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례로 불허를 통보한다는 방침이지만 보수 단체들이 이 문제를 다시 법원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 때문에 곤욕을 치른 국민의힘에선 일찌감치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그건 집회 금지 조치를 해야 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여전히 민경욱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입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있을 당무감사에서 인적 쇄신도 있을 거란 전망이 내부에서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여당과 의료계가 공공의료 확충 관련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박지훈 기자. 의료계가 집단 휴진도 끝날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의사협회가 밤새 토론 끝에 조금 뒤 8시 30분에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보름간 이어진 집단 휴진 사태는 끝나고 9시 30분에 의사들은 전월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명식에는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재 의사협회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측도 참여해서 세부 문구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일단 중단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이 안정된 뒤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어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전임 및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간 의료 여건 불균형 문제는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대학가 축제 모습도 바꾸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은 2학기에 예정된 축제 일정을 취소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는 이달 말에 가을 축제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건국대는 5월에 예정됐던 축제를 무기한 연장한 상태입니다. 봄 축제를 열지 못했던 한양대도 가을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축제로 대체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각 동아리에서 미리 녹화한 영상을 축제 기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할 예정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연고전을 취소하고 온라인 게임으로 승패를 가르는 사이버 연고전을 엽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은 다른 세상인데요. 지난달 중순 대학들이 다시 문을 연 이후에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마스크도 안 쓰고 춤추고 노래하는 개강 파티 영상이 공개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혹시 백델 테스트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 속에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최소 2사람이 등장하고 이들이 남성 캐릭터에 관한 것이 아닌 다른 주제의 대화를 나누는 것. 영화 속 성평등을 가늠하는 백델 테스트 기준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동안 이 기준을 충족하는 영화들이 적었던 게 현실인데요. 이번 주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서 다양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영화와 오늘 열리는 특별한 행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봉한 우리 영화 중에 백델 테스트를 통과하고 다양성에 기여한 10개 작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영화감독조합이 함께 선정했습니다. 그중 한 편은 영화 벌새입니다. 1994년 14살 은희를 둘러싼 다양한 사건들을 다룬 영화인데요.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폭력적인 오빠 사이에서 불안해하던 은희는 한문 선생님 영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벌새의 날개짓 같은 소녀의 성장기, 여성들의 연대를 성숙한 시선으로 보여주는 이 영화는 전 세계 영화제에서 무려 59관왕을 차지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또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 윤가은 감독의 우리 집입니다. 늘 다투기만 하는 부모님과 잦은 이사가 고민인 아이들, 숙제 같은 가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새 아이들은 어른들 대신 직접 모험을 감행합니다. 주도적인 캐릭터로 등장하는 소녀들을 영화는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냅니다. 영화에 이어서 지난 10년간의 한국 영화를 돌아보고 양성평등을 위해서 우리 영화계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함께 모색해보는 행사도 오늘 저녁에 열리는데요. 양성평등에 공헌한 영화인을 선정하는 백델리안 시상식과 차별 없는 영화를 위한 제작 과정 등 현장의 경험담도 들을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충남과 호남 일부 지역에서는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과 광주 29도, 대구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이 맑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동안 집단 휴진을 이어오던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오늘 새벽 4시까지 이어진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타결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의사협회가 잠시 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보름 동안 이어져 온 집단 휴진 사태는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명식에는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측도 밤샘 협상에 참여해서 세부 문구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일단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상황 등이 안정된 뒤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전공의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수련 환경과 전임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간 의료 여건 불균형 문제는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에 민주당사에서 합의문 서명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5개 항의 합의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집단 휴진을 계속해서 이어왔던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정부가 오늘 새벽 4시까지 밤샘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7일에도 집단 휴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오늘 새벽에 극적으로 합의안이 마련됐고 잠시 후에 합의안 서명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당사에서 현재 합의안 서명식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의협이 최종 합의에 타결했습니다. 집단 휴진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이 잠시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가 약 보름 만에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협상을 이끌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 오늘 오전 8시 30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함께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당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서명식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아직 양측에서는 입장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정부도 오늘 오전에 의사협회와 서명식을 하게 되면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 사실상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합의문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제시를 했던 의료정책을 놓고 대한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을 해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신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인 이견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양측이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이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신설 추진 부분도 쟁점이었었고요. 자, 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진행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양측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그동안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을 했었고요. 또 국회에서도 중재 역할을 맡아서 양쪽의 의견을 조율했습니다만 협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7일에 전면 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우려가 됐었는데 극적으로 오늘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8시 30분에 양측이 민주당사에서 합의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고 현재 합의문 서명식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양측에서는 아직까지 입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잠시 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명식에는 한정혜 정책위 의장 그리고 최대집 의협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오늘 새벽 협상에 참여를 했고요. 세부 문구를 조율했습니다. 아직까지 문구 작업이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는지 합의문 서명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 그동안에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면서 집단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컸었고요.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논의 방식을 어떻게 정했는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재 속에 의협과 정부가 최종 합의를 했다는 소식 현재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민주당에서 합의문 서명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에서 협상을 이끌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 잠시 후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함께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오늘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오늘 합의문 서명식에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엇갈렸었고요.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협상이 진행됐고요.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을 해제하기로 대한의사협회는 결정을 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약에 따라서 새롭게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고 이 협의체를 통해서 추가적인 논의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수가 등 지역 의료 지원책 문제, 또 그리고 필수 의료 육성 부분,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 환경의 개선 문제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오전 9시 반에 현장에 모두 복귀하는 것으로 전공의들도 의견 정리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그동안에 대한의사협회가 크게 4대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부분이었고요.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 그리고 첩약급여화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문제, 그리고 비대면 진료의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진행한다는 쪽으로 양측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당초 8시 30분부터 합의문 서명식이 민주당 당사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아직까지 양측이 서명식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오늘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인데 양측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합의를 했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동안의 진정성을 갖고 국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집단 휴진 사태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걱정과 또 의료 공백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의료 공백 속에서 완벽하게 협상이 타결되고 9시 30분쯤 전공의들 그리고 협상에 나섰던 관계자들 모두 다 자신의 자리에 돌아가서 일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현재 민주당 당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더불어민주당의 당사입니다. 5개 항 합의문에 대해서 서명식이 잠시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많은 걱정을 불러왔던 집단 휴진 사태가 9시 30분쯤이면 끝날 예정입니다. 지금 기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합의문은 사실 이미 다 작성이 끝난 상태고 준비 작업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현재 5개 항 정도의 합의문이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양측이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서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지 협상이 쟁점이 됐었고요. 이 협상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그리고 민주당이 합의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민주당에서 협상을 이끌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 잠시 후에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함께 서명식을 할 예정입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나면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는 사실상 일단락되고요.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서 의료 공백이 우려됐었고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수술이 연기되거나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늦었습니다만 다행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민주당과 의사협회가 협상을 타결했고요. 민주당 당사에서 잠시 후에 합의문 서명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정혜 의원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었고요. 그때마다 협상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4대 정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매년 300명씩 10년 동안 3,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증원해서 의사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해서 지역에서 의료 환경이 열악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첩약급여화의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고요. 비대면 진료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사전에 의사협회와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의료 정책들을 추진한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4가지 정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대한의사협회에서는 4대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주장을 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도 쉽게 물러서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양측의 논쟁이 계속된 상황이었는데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진행이 된 마라톤 협상에서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합의문은 이미 마련이 됐고요. 5개 항에 대한 합의안이 현재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민주당 당사에서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합의문 서명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8시 42분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12분 정도 서명식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가 이미 마련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네.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를 했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의료계 집단 휴진이 진행이 됐습니다. 약 보름 만에 파업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전공의협의회가 계속해서 강력한 투쟁 의사를 밝혀왔었고요. 파업을 이어왔습니다.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그동안에 협상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고요. 저희 JTBC 뉴스룸에서도 공개적인 토론을 진행했습니다만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새벽 4시까지 밤샘 토론이 진행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정 합의문을 4시쯤에 완성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합의안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합의문은 이미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문의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협상을 이끌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잠시 후에 지금 보고 계시는 민주당 당사에서 합의문 서명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들을 전해드릴 수 없는 점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현장에 복귀한다는 내용이 현재까지는 파악된 내용이고요. 합의문의 5개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문을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그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을 가지고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고요. 최근 나흘 동안은 그나마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6일까지로 예정이 돼 있었던 수도권의 2.5단계 거리 두기의 지속 여부도 오늘 오전에 정부가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정치권에서도 했었고요. 국민들께서도 이어지는 의료 공백에 대해서 불안감과 또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국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안을 논의했는데 다시 인내를 부탁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 8시 30분에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는 6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현재의 상황을 하루빨리 진정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의 또 고통이 크지만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던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또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 30분에 당초 합의문 서명식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8시 47분, 17분이 지난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서명식은 시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5개양 합의문은 이미 마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로서는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합의문 서명식에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중요한 팩트는 잠시 후 오전 9시 30분에 전공의를 비롯해서 그동안 파업에 참여했던 의료진들이 현업에 복귀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업에 복귀할 예정이고요.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져온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가 약 보름 만에 끝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합의문은 밤샘 토론 끝에, 밤샘 협상 끝에 마련이 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잠시 후에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양측이 최종 조율하는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이유에서 현재 서명식이 늦어지고 있는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었고요. 국회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만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일단 합의에 성공했고요. 또 집단 휴진 사태를 마무리 짓고 의료계는 곧바로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한 뒤에 9시 30분에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그동안 공백 사태를 빚었던 대형 병원의 수술이라든지 예정된 진료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밤새 협상이 진행돼서 합의가 5개 항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이렇게 한정혜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설명을 했고요. 9시 30분쯤에 의료진이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곧바로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 이런 내용들을 비롯한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 의료계가 반발을 해왔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그런 쪽으로 현재 정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의료 정책을 계속해서 준비해 왔었고요. 또 의료계가 반발을 해왔지만 쉽게 계속 추진 의사를 꺾지 않았었는데 일단 관련 정책 추진은 중단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합의문 서명식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합의문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정부가 이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합의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등도 합의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협상 단일안을 의결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까지 합의가 진행이 됐고요. 최종 합의가 타결된 상태에서 이제 5개 항에 대한 합의문 서명식이 진행되는 일이 남았었는데 8시 30분에 진행하기로 한 합의문 서명식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고요. 현재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대해서 조만간에 만들어질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협상하고 원점에서 논의한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5개 항에 대한 합의문 서명식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 그리고 보건복지부, 민주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밤샘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역 의료 지원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 만들어질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은 일단 중단될 것으로 관측된다는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법안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 그런 수준에서 합의문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집단 휴진 사태가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졌습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가 약 보름 만에 중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곧 5개 항 합의문에 대한 서명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협회 그리고 보건복지부 민주당 관계자들이 오늘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5개 항에 대한 합의문이 발표될 예정인데 합의문은 이미 다 작성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서명식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8시 30분에 합의문 서명식이 진행될 예정이었고요. 그로부터 1시간 뒤인 9시 30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7분쯤 뒤인 9시 30분쯤에는 병원 업무에 복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알려진 몇 가지 안 되는 팩트 중에 하나입니다. 최종 합의에 타결했고요. 집단 휴진은 일단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합의문 서명식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잠시 후 합의문 서명식에 함께 참석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들어온 상태고요. 합의문은 만들어졌는데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합의할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문이 정리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각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 그리고 최대집 의협회장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5가지 항에 대한 합의한 내용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 잠시 후에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9시 30분에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그동안 드러났던 일선 병원의 업무 공백들이 의료 공백들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정돼 있던 수술과 진료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늦춰지거나 또 취소가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밤사이 응급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일들도 그동안에 많이 있었고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상을 타결했고 5개 항의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대해서 이견을 보여왔던 의사협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를 진행했던 보건복지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의 합의안을 만들었을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다섯 개 항에 대한 합의문 서명식이 잠시 후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언제부터 시작이 될지 아직까지 전해지는 소식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를 중심으로 4대 정책을 추진해 왔었고요. 강력한 추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7일 다시 전면 파업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이 의사협회 입장이었는데 밤샘 마라톤 협상이 진행됐고요.
이 협상을 통해서 새벽 4시쯤에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합의안의 내용이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앞으로의 계획들을 설명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금 전에 내놓은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가 극적으로 타협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동안의 국민 불편에 송구하다는 그런 뜻도 밝혔습니다. 정부도 합당한 조치에 나설 것이고 의료계와 다시 힘을 합치겠다. 이런 얘기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 참석자들의 아직까지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8시 30분에 진행하려고 했던 합의문 서명식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오늘 서명식에 참석하기로 했던 일부 관계자들이 도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고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 민주당 관계자들 함께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까지 전해드린 내용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그리고 보건복지부 최종 합의에 타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공의협의회에서는 조금 다른 또 의견들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합의에 이른 적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현재까지 전해진 내용과 조금 다른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범의료계 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와 단일 창구로 운영하고 있고 업무 복귀는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8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했던 합의문 서명식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요. 혹시라도 합의문이 만들어진 이후에 또 다른 의견들이 의료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공의협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여당과 합의에 이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최종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일단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전공의협의회 내부에서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서명식을 어떻게 진행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일단 민주당 당사를 보시면 서명식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합의문이 담긴 그런 자료들도 현재 책상 위에 놓여 있고요. 네. 합의문 서명식이 8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난 상황이고요. 전공의협의회에서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8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합의문 서명식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식이 들어오고 그러면 다음 저희 보도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에 타결했고 민주당 그리고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들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JTBC 뉴스 아침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